오늘 진행은 사회가 있나요, 없나요? 아, 그래요? 시작하죠, 그러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부대변인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첫 번째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갖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인사말로 첫 번째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평소에 못 보던 새로운 분들을 많이 보게 돼서 여러분들 반갑고 또 회의 자체가 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 첫 1일차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민주당 1일차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기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 이제 종결할 때 이제 정리 말씀으로 드리겠지만 이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성세대들은 성장, 고도성장 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살았고 또 거기서 상당 정도의 성취를 해서 이 사회에 기득권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저성장 사회 속에서 작은 기회 때문에 정말 격렬한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좌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는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이제 현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주역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만들어 버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승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의 좌절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날 것 그대로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깊은 반성과 성찰만큼 더 높은 책임감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 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듣고 대한민국이 걸어갈 길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취업 준비생이신 황호연님의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거기 앞에 버튼 누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 황호연이라고 합니다. 네, 땡겨야 처음 써봐가지고. 네, 네, 저는 그 학위의 취득이 반드시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이제 보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조직이 그 조직에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벌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학벌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을 모두 과연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공채가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그 생각이 이제 좀 진부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그 대학의 계급화 문제는 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교육제도 내에서 학생들은 아직도 이제 인서울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학문의 요람인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방식일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좋은 대학만 간다면 그리고 좋은 대학을 통해 취업을 성공한다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그 고교를 평준화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대학은 이제 계급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일종의 학생을 상대로 하는 장사의 느낌도 약간 나기 때문에 학교는 지속적으로 이제 랭킹이랑 아웃풋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그 교육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양질의 자원들이 계속 그 높은 대학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계급화는 그 안에 있는 학생들 또한 이제 계급화를 시켜버리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은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학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틀 안에 갇혀서 이제 본인의 능력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분류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교육이 계층을 이동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꼴이 약간 되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교육의 올바른 순기능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대학을 계급화할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대학이 그 서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각자가 강점이 있는 교육 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인프라는 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의 그 방향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는 계속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교육 거점의 분산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국의 서울만큼 교육 인프라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 곳도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각 거점 지역마다 되게 유명한 대학 혹은 이제 지역별 교육제도의 특색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기술원이나 공과대학을 제외하면 서울에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의 교육이 계속 인서울을 향해서 가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도 서울로 집중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대학 인서울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제 주거 문제나 생활비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또 다른 청년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제도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해당 결정 단위에 학생들이 빠져 있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 형식적인 강의평가나 교수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렵고,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은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는 이제 장사를 하는 곳이 장사를 하는 곳이기 이전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을 원하는지가 가장 반영이 잘 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실은 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그리고 요즘 총학생회를 꾸리지 못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자신의 그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 표출에 대한 효능감을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거버넌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학문의 요람인 대학에서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대학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길 원하고, 대학이 계급화되는 사회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소속 대학으로 우리가 계급화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꼭 대학 개혁을 이루어 주셔서 청년 불평등을 해소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제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워킹맘이신 권아름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워킹맘들이 겪는 걱정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4살 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전 28살에 결혼을 하고 32살에 아들과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난임 부부로서 4년간 아이 없는 신혼생활을 했고요. 시험관 시술이라는 힘든 시간을 견뎠지만 저에게는 더 큰 힘듦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출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임신 준비 과정부터 출산 후까지 저 권아름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을 하는 거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시간은 정처 없이 흘렀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아이들이 11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어린이집을 보내며 어머니의 도움으로 워킹맘이 되어 다시 제 꿈을 향해서 발을 내딛었지만 불과 2달 만에 다시 접어야만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엄마의 공백이 생기자 아이들은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면 제 심장은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아이들은 누구한테도 가지 않았고 엄마만 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일도 육아도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돈 버는 것이다.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된다. 그리고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 이런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였지만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배웠던 것을 잘 활용해서 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신랑은 제가 임신에서부터 출산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누구보다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깥 생활과 단절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맘카페뿐이었습니다. 임신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누군지, 지역의 유명한 소아과 선생님이 누군지, 아이들이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건지,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모든 고민들이 다 물어보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더 키워놓고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목표로 저는 다시 경력단절 여성으로 선택해서 일을 내려놨습니다. 아이들이 3살 29개월이 되던 날 저는 다시 좋은 기회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시나도 아이돌봄 서비스와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거의 직장인들 출근 퇴근 시간과 맞먹죠. 아이들이 아파도 하루 이상 푹 쉴 수 없고 맡겨지는 시간이 길어서 안쓰러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정말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변 선배 워킹맘들은 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요. 초등 돌봄은 더욱 힘들기 때문에 학원을 많이 보내거나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키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만 0세부터 9세의 자녀를 둔 여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해지 비율이 10.24%에 달했다고 합니다. 연초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여성 직장인 41만 명 가운데 연말까지 4만 명 정도가 직장을 그만두고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잃었다고 합니다.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들이 해마다 10명 중 1명꼴로 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언제 제가 제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려면 저도 제 꿈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꿈과 개인의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게 어느 워킹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참 이런 이야기가 또 저에게 걱정을 가져오게 합니다. 부디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 본인도 꿈을 꾸고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길을 후보님께서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님 말씀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혼부부이신 이준호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코로나 시기인 5월에 결혼식을 치른 신랑이자 평범한 직장인이고 현재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이 약 6천여 명이 모여있는 청년부부연합회 대표 이준호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결혼식 문제로 하나둘 모여 소통하기 시작해 현재는 주거 문제, 출산과 육아 문제, 자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청년부부연합회를 대표해 말씀 전달드립니다. 최근 청년 세대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해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결혼식장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도 다른 시설 대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와 일부 예식장들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았습니다. 1년에 약 50만 명의 신혼부부가 생겨납니다. 현재 지침상 일부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예비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되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부부들이 모여서 고민을 나눌 때 그 고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실을 모른 채 시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 정책도 최소 보증 인원 문제 등 다양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예식장의 갑질 피해를 보게 된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현실을 모르고 발표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의 결과로 인해 집값은 청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집을 마련해야만 하는 신혼부부들은 집을 마련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커다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주거 정책을 계획할 때 부디 평범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고통받고 좌절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청년 부부들이 생각하는 주거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문턱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평범한 청년들은 월급을 20년, 30년 넘게 모은다 하더라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몸 하나 누일 보금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 고통받고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누가 봐도 투자의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연소득 기준이 터무니없는 바람에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은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것인데 정부에서는 아이를 먼저 낳아야 청약 우선순위를 준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순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거 정책을 펼칠 때 청년 세대에게 아이를 낳으면 집을 주겠다는 식으로 등가성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는 집을 대가로 얻는 재물이 아니라 행복의 결실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먼저 뒷받침된다면 청년들 또한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평수만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4평 이상은 되어야지 주거가 안정되고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턱없이 좁은 평수에 거실과 방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부부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짚어보고 단발성 소통이 아닌 주기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자이신 장윤정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과 함께 공예 커뮤니티 구대네더를 운영 중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1회 본부장 장윤정입니다. 먼저 후보님께 저의 걱정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후보님께 불안정한 청년 창업인들의 생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태계란 생물이 살아가는 세계를 뜻하는데요. 이 안에서의 생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뿐 아니라 주위 환경과도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현재 청년 창업가의 생태계는 그야말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첫째, 불안정한 청년 창업의 시작, 청년몰입니다. 최근에는 취업이 아닌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창업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전국 약 8개의 시도지자체에서 청년 창업인을 위한 청년몰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시장 안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예비 청년 창업인을 지원해주는 형태인데요. 혹시 후보님께서는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창업을 먼저 해본 저의 소견으로는 갖춰진 실력과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몰에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운영 중입니다. 청년 사장님들은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마케팅 역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지원뿐 아니라 청년 사장님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 공예인의 혼란스러운 창업 현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재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는 청년 또는 우리 공예인들은 지원 대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청년들에게 공방 창업은 커피숍, 음식점처럼 쉽게 배우고 빠르게 창업할 수 있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공방을 창업하는 청년 또는 공예인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는 공예인을 위한 정치인도 정책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는 안산에서 공예 교육을 하며 약 1년에 3천여 명이 넘는 다양한 수강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진로 교육을 통해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방 창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섣불리 창업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예로 창업 중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또 앞으로 공방을 창업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세요. MZ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작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크래프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청년 창업 생태계가 안정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길고도 짧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한 주의 시작을 후보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저와 같이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 플랫폼에서 리스너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서나니 전주시의회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의원 서나니입니다.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되어서 지금은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권지웅님, 최원성님과 함께 그 청년 플랫폼에서 리스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30 청년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곳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데이터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질문은 즐거운 일이나 행복한 일을 묻는 일상부터 정부가 잘하는 것 또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 등 1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해 주신 청년들의 목소리처럼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정말 생생했습니다. 발달장애를 키우는 한 부모는 방학이 되면 아이를 봐줄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려 한다. 한 직장인은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인 친구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정년이 60년이면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연구원인 분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니 정치권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 등 일상부터 정책의 빈 공간까지 촘촘히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정부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반영되어야 할 목소리들을 수집하고 데이터화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듣는 목소리는 현재 상황을 무기력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보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성하고 바꾸고 새롭게 혁신합시다. 청년들은 변화된 민주당이라면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의 청년들 목소리에서 더 많은 국민들 목소리까지 청년 플랫폼은 끊임없이 진정성 있게 듣고 당의 메시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될 선대위는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선대위로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원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청년 네 분께 다시 감사드리며 이재명 후보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장윤정 대표님이 갑자기 도중에 물어봐가지고 당황했어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답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선대위 저와 만나는 첫 모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 또 새로운 민주당의 첫 공식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선대위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대위 전체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책 발굴도 또 집행도 또 조직도 명칭도 다 자율적으로 최대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공직자로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권자를 존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하는 바를 얻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듣는 자세와 신속한 처리입니다. 결과는 다음 문제라는 걸 제가 체험으로도 알고 있지만 최근에 그런 점에 대한 국민의 이 목마름, 갈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목표 달성도 중요한데 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발굴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조금이나마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사실 좀 달리 말하면 정성인데 작은 얘기조차도 귀하게 여겨 정말 존중하고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또 해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선대위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해내는 거, 또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즉 민주당의 현재 선대위 또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좀 목록화해서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서 피드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앞으로 정책으로 만들 것들은 물론 그게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 또 그 만들어내면 또 청년 선대위가 전체 선대위 또 전 당과 상의해서 최대한 존중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워킹맘 말씀하셨는데 참 정말 어려운 얘기 같아요. 특히 경력 단절 문제도 그렇고 보육, 교육, 양육, 취업이라고 하는 이 출산에 따른 또는 출생에 따른 책임을 이제 부모가, 또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거의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돌봄 국가 책임제를 이제 공약으로 제시했고, 또 앞으로도 뭐 3시 동시 하교라든지 또 7시까지 이제 돌봄 책임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혼부부는 제가 며칠 전에 야구장을 갔었는데, 그 야구장은 다 이렇게 모여서 야구 보고 있던데 4시간씩 제가 끝까지 보고 왔거든요. 한 5시간 가까이. 근데 예식장은 지금 99명인가요? 몇 명으로 풀어졌죠? 이번까지 됐는데, 근데 뭐가 면적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빼곡하게 앉아 250명인데 그 중에 뭐 면적당 몇 명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불편하군요.
실질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야구장은 다 붙어 앉던데. 그러게요. 거기 다 붙어 앉는데, 그거는, 우리 당의 어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니까, 방역당국하고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제가 직접 다 이렇게 제안도 하고 많이 바꾸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 칸 떨어져 있어서 직접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인 것 같고, 당에서 좀 그 문제는 각별히 챙겨달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전에 이규민 의원하고도 한번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당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약간 꼼꼼먹은 소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말을 하면 책임지더라 라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신뢰의 하나의 또 근거가 될 테니까요. 황호연님은 지금 학교 다니는 중이십니까? 아, 3학년. 취준생이기보다는 학생에 가까우신데? 근데 3학년인데 벌써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아, 내년에 취업 준비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대학생들도 사실 미래도 불안하고 당장의 교육비도 부담이 되고 상당한 많은 수가 등록금, 대출금, 학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이거 언제 벌써 갚느냐 이런 걱정하고 일부는 신용불량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데 이 문제도 한번 저희가 가능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청년 창업에 뭐가 필요한 것 같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그 청년들에 대해서 물적 지원 또는 금융 지원 이런 거 외에 교육 지원 또는 마케팅 지원 이런 건 사실 프로그램이 꽤 있긴 있어요. 근데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접근성이 좀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한이 전주시의원께서는 리스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듣고 끝내면 안 되고요.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SNS든 이런 데 수없이 많은 질문들 또 의견들이 오면 대개는 처리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답이라도 해주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았구나.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물론 그게 좀 더 빠르면 훨씬 더 감동하겠죠. 결과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 점 때문에 만약에 하시면 꼭 피드백을 해주시는 걸. 피드백은 후보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고요. 본인도 중요한 책임을 지고 계신 거니까 부탁하지 말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요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말인데도 2시간이 넘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의총을 하셨고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 현장 활동을 중심에 놓겠다라고 결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국민과 또 당,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그 충정에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또는 어쩌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일각의 분노에 대해서 이게 의원님들만의 책임이 아닌 걸 저도 압니다. 오히려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깊이 성찰 반성하고 또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했더니 혹시 사당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이상한 곡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할 때 일정한 평가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핵심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또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후보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움과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의 체제에 좀 젖어가는 느낌을 가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하고 또 혁신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주당에 동화되는 이재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또는 기대했던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추구하는 당으로 변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오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첫째로 반성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민생 실용 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반성하는 민주당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은 다음 문제로 두고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서 자기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에 걸었던 우리 국민들의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인정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 가중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고 또 내로남불식의 남 탓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인 현상 등등 외부 조건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도 반성합니다. 저 스스로도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70%나 환수했다. 다른 단체장이 못하던 걸 했다.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거대 이권 사업에서도 사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했지 우리 국민들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의 저런 비리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도 저희 책임이기 때문이죠. 다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항과 방해조차도 넘어서서 국민의 요구하는 바를, 국민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더 나은 변화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 실용 개혁의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저 스스로 여의도 기득권 정치와 전혀 결이 다르게 민생 개혁이라고 하는 실적을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선출된 후에 그 민생 개혁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확대시켜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국민들을 만나면서 이재명 다음이 어디 갔냐? 변한 것이냐? 기득권화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아프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해 보건대 이 거대 민주당의 기존의 관행 속에 젖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청주에 이제 시장을 갔다가 또 그저께는 논산 시장을 갔다가 95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그 물건 조금 팔아보겠다고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머리도 다듬지 못하고 5,000원어치 한번 토란 팔아보겠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고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습니다. 정기국회의 정책과 의제, 그리고 내년 예산안 문제, 또 대선 정책 공약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고 또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고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어서 다른 지원들조차 어려움에 처한다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뒤로 미루자, 그리고 손실보상을 야당이 요구하고 있으니 그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판단으로 손실보상 대폭 확대를 제가 당에 요청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먼저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제안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도 그 결과보다 훨씬 더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또 집권 여당답게 실력으로 필요한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장과 도지사 시절에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렸습니다. 보통은 민원을 피하고 또 결정을 미루지만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대로 설명드리고 또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결과 우리 국민들께서 다 불가능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또 처리 결과가 본인들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존중받고 또 신속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곡정비라고 하는 본인들로서는 수억 또는 수십억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들인데 불가능함, 불가함 또는 단속의 불가피성을 다 용인하고 스스로 자진철거했던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존중하고 또 빠르게 반응하고 답을 제대로 내고 가능한 것들을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요소수 문제나 또 주택 대출 규제 문제 이런 것들도 정말 기민하게 우리가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속도감 있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우리의 대안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택 대출 관련해서 지금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주택 대출, 특히 주택 대출 기준 문제는 당장의 민원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 당에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선대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결심이 빗발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바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저부터 반성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청년들의 고민을 이재명 후보께서 잘 경청하셨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청년들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희가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께서 인형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모두 일어나셔서 이 걱정 인형입니다. 걱정 인형을 우리 후보님께 전달을 해 주시고요. 후보님께서는 바로 앞에 있는 자물쇠를 뒤에 있는 보드에 하나씩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쇠는 청년과 후보님이 하나씩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 먼저 인형을 한 분씩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받으신 인형을 후보님이 앉으셨던 자리에 다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호연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권아름님 전달해 주시고 네, 권아름님 전달해 주시고 다음 이준호님께서도 걱정 인형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윤정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요. 네, 후보님이 걱정 인형을 가득 안으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내려놔 주신 다음에 후보님. 네, 이제 내려놔 주시고 바로 앞에 후보님 자물쇠가 4개가 있죠. 그 4개를 뒤에 있는 보드에 하나씩 걸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 열쇠가 이미 있습니다. 그대로 걸어 주시고 네, 청년들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미의 표명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 자물쇠를 걸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권아름님의 고민도 걸어주시고 네, 우리 이준호님의 고민도 꼭 지켜주시리라 믿으면서 툭 튀어나온 곳에 걸어주시면 네. 네, 편하실 대로 하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장윤정님의 고민을 받으신 자물쇠도 걸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걸었고요. 열쇠가 2개 있습니다. 4개는 후보님이 가지시고 예쁘게 리본이 매달린 열쇠는 저희 청년들께 하나씩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호연님. 네, 그리고 권아름님께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준호님께도 전달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윤정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인형을 다시 가득 안아주시고요. 우리 청년들께서는 열쇠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붙어주시겠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